서해의 옅은 안개는 마치 젖은 손뭉치처럼 나지막하게 깔려 있었다. 낡은 도선이 수면을 가르며 내뱉는 거친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어발겼다. 갑판 위, 이봉수는 낡은 손바지를 입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은 바닷바람에 이리저리 헝클어졌고 굽은 허리는 마치 짊어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늙은 소나무처럼 휘어 있었다. 그녀의 손등은 거친 자갈치 시장의 수증기와 짠물에 절어 옹이처럼 굳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정기적인 맥박처럼 일정했지만 이봉순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 전야의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번듯한 정장 차림의 아들 한정우와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 송미라가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들의 시선은 어머니의 얼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희미하게 실루엣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름 없는 섬의 벼랑 끝을 향하고 있었다. 정우는 손목 시계를 수시로 확인했다. 그 찰나의 순간마다 그의 미간에는 옅은 주름이 패었다. 어머니, 이제 다 왔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그 안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묻어있지 않았다. 마치 길을 잃은 강아지를 보호소에 맡기는 사람의 태도와 흡사했다. 이봉수는 흐릿한 눈동자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살짝 풀린 듯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정우야, 여기가 어디냐? 우리 집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바람이 참 차다, 그치? 그녀가 웅얼거리자 정우는 신경질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며느리 미라와 눈을 맞췄다.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요양원 들어갈 돈도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여기가 공기 좋고 요양하기 딱 좋은 곳이라고 정우 씨가 얼마나 알아봤는데요. 그냥 여기서 좀 쉬시면 돼요. 배가 선착장에 닿자 털컥거리는 진동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이봉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우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듯 부축했다. 그것은 효심 어린 손길이 아니라 빨리 이 짐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조급함의 발로였다. 섬의 선착장은 썩은 밧줄과 이끼 낀 돌들로 가득했다. 갈매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침묵이 섬을 감싸고 있었다. 폐가처럼 버려진 집 한 채가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틀은 뒤틀려 바람이 불 때마다 깨익거리는 비명을 질렀다. 정우는 그 집 문을 발로 툭 차서 열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미라는 코를 막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정말 여기서 지내라는 거니? 우리 정우가 효자라서 참 좋겠네. 미라의 말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지만 정우는 그 비꼬는 말조차 듣지 못하는 듯 집안의 상태를 살피는데 급급했다. 어머니, 여기서 짐 푸세요. 식료품은 한 달치 넣어뒀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봉수는 방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밥상을 쓰다듬었다. 나무 결마다 쌓인 먼지가 그녀의 거친 손가락 끝에 묻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둘러보았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이봉순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맑게 빛났다. 그 예리한 안광은 곧바로 치매 환자의 흐리멍덩한 표정으로 더 씌워졌다. 정우야, 저기, 내 반지. 자갈치에서 힘들게 벌어서 샀던 거. 그거 정말 팔아야 하는 거니? 정우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다는 핑계를 대며 어머니를 쫓아내는 이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잖아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서로에게 편합니다. 미라가 서둘러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탁자에 던져놓았다. 서명하시죠. 보호자 위임장입니다. 이제 저희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이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아들은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안도하는 듯 보였다. 아,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아들은 어머니의 손등에 난 흉터, 평생 생선을 손질하며 얻은 그 상처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서명을 마친 이봉수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다들 바쁘지. 고생했다, 정우야. 아들 부부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뒤돌아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발목을 잡던 쇠사슬을 끊어버린 것처럼. 그들은 다시 선착장으로 내려가며 벌써부터 자신들의 몫이 된 유산과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속삭이기 시작했다. 오빠,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짐은 덜었네.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진짜 우리 삶을 살 수 있겠어. 미라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우의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그 웃음은 차갑고도 냉정했다. 배의 시동 소리가 다시 거칠게 울려 퍼졌다. 배가 점점 멀어지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선착장의 형체마저 사라질 때까지 이봉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은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낡은 집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의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 절반을 갈라놓았다. 빛을 받지 못한 반쪽의 얼굴은 마치 가면처럼 단호하고 차가웠다. 이봉수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손 안에 꽉 들어차는 차갑고 딱딱한 금속의 질감. 그것은 낡고 녹슨 열쇠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쇠를 꺼내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열쇠의 머리 부분에는 자갈치 1974라는 희미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동정심을 자극하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억센 인간들과 부대끼며 살아남은 산전수전 다 겪은 경영자의 서늘한 미소였다. 정우야, 너는 나를 섬에 유기했다고 생각하겠지. 이봉순의 목소리는 낮고 낮게 깔렸다. 공기가 멈춘 듯했다. 멀리 수평선 끝으로 아들 부부가 탄 배의 작은 점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봉수는 낡은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눅눅한 폐가로 보였던 공간이 그녀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섬, 이 버려진 집은 아들의 손에 의해 그녀의 감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 마련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무대였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섬 전체가 칠흑 같은 밤에 잠겼다. 파도 소리는 이제 거대한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이봉수는 낡은 창문을 닫았다. 끼익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방 안 구석에 놓인 가방을 열었다. 낡은 작업복 안쪽에는 정교하게 접힌 서류 봉투와 최신형 위성 통신기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통신기를 켜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계획대로 진행해. 저 아이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리고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제대로 보여줘야 하니까.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가면은 이제 바닥에 떨어진 먼지처럼 털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섬의 밤은 길고도 잔혹했다. 하지만 이봉수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 밤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사냥감을 몰아넣은 덫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낡은 열쇠가 주머니 속에서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이것은 결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심판의 시작이었다. 바닷바람은 뼈마디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집요하게 낡은 창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이봉수는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위에 앉아 곰팡이 냄새가 밴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다. 방 안을 채운 것은 희미한 바다의 비린내와 먼지 냄새, 그리고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섞인 서늘한 적막뿐이었다. 아들 정우와 며느리가 떠난 뒤 섬에는 오직 파도 소리와 늙은 개가 짖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릴 뿐이었다. 봉수는 굽은 허리를 펴려 애쓰며 창밖을 응시했다.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검은 바다는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처럼 일렁였다. 그 소리는 마치 자갈치 시장의 소란스러운 아침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거친 무릎을 쓸어내렸다. 손마디는 세월의 풍파를 견디느라 굵어질 대로 굵어져 마치 투박한 조약돌 같았다. 기억의 둑이 터졌다. 1970년대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그때의 공기는 지금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다. 그녀는 갓 잡은 고등어를 얼음 위에 올리며 밤새도록 손을 떨었다. 손가락 끝은 추위로 인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비늘을 긁어내는 칼날의 감각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젊은 날의 이봉순에게는 오직 아들 정우가 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야 했던 그 시절. 시장통은 그녀의 유일한 전장이자 삶의 터전이었다. 옆집 생선가게 주인이 던지던 멸시 섞인 눈빛, 헐값에 생선을 떼어가려던 상인들의 악착 같은 흥정, 그리고 빗물이 새는 단칸방에서 잠든 아들의 고난 숨소리까지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어느 날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정우의 대학 등록금 날짜가 다가왔다. 시장에서의 매출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녀의 손에는 동전 몇 찬과 구겨진 지폐 몇 장만이 쥐어져 있었다. 봉수는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천조각에 쌓인 물건을 꺼냈다. 남편이 결혼할 때 끼워주었던 유일한 결혼 반지였다. 그것은 그녀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싶었던 평생의 자부심이자 사랑의 증표였다. 그녀는 시장의 뒷골목 금은방으로 향했다. 비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금은방 주인의 눈은 차가웠다. 그는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볼품없는 액수를 불렀다. 이거밖에 안 됩니까? 봉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주인은 대꾸도 없이 금고를 닫았다. 그날 밤 그녀는 반지가 빠져나간 칩한 손가락을 쥐어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이 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천 번 스스로를 다독였던 그 처절했던 밤, 봉수는 침대에 누워 그 시절의 고통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녀가 지금 자갈치 시장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곳에서 아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일부를 그곳의 차가운 바닥에 묻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자신을 이 외딴 섬에 유기했다. 하지만 봉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끝내 자신의 손바닥에 밴 비린내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화려한 정장 뒤에 숨어 허영만을 쫓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 밀려올 뿐이었다.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커진 그림자를 바라보며 봉수는 낡은 열쇠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 그리고 새로이 써내려갈 복수의 시작점이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부둣가에서 묵직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고요를 찢고 들어왔다. 섬에는 평소에 들어올 리 없는 고급 외제차의 엔진음이었다. 봉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항구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안개를 뚫고 섬의 낡은 가로등을 비췄다. 차문이 열리고 정갈한 수트를 입은 사내 하나가 내렸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주변을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이봉순이 머무는 낡은 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사내의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진흙탕을 밟으며 다가와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멈춰섰다. 회장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지만 그 무게감은 분명했다. 이봉수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이제 연극은 끝날 시간이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그 속에 감추어 두었던 명함을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반지를 팔았던 자갈치 시장의 행상은 이제 없었다. 대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운송그룹의 수장 이봉순이 그곳에 서 있었다. 사내는 대답이 없는 집을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다. 이 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이미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봉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제국을 세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롭고 서늘한 통찰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문고리를 잡았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곧았다. 이제 곧 바다를 건너온 이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밑바닥을 보며 겪을
그 처절한 추락을 생각했다. 그건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냉혹하면서도 마지막인 사랑이었다. 이봉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검은 세단의 불빛이 그녀의 굽은 등을 비추었으나 그 그림자 속에서는 강인한 거인의 형상이 일렁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인가? 그녀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파도 소리에 삼켜졌다. 사내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수많은 서류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봉수는 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것들은 모두 한정우의 삶을 파멸시킬, 그리고 동시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잔인한 증거들이었다. 섬의 밤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봉순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사내를 지나쳐 차에 올라탔다. 다시 자갈치 시장으로, 혹은 그보다 더 혹독한 세상의 중심부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정우야, 너는 이제야 비로소 땅을 딛고 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그 징그러운 비린내를 견디며 너를 지켜냈던 것처럼 너 또한 그 냄새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것이다. 자동차가 천천히 섬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봉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집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니었다. 모든 과거와 현재가 얽혀있는 가장 뜨거운 전장의 시작점이었다. 바닷바람은 끈적거렸다. 비릿한 갯벌 냄새와 섞인 바람은 이봉순의 낡은 스웨터 올 사이를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굽은 허리를 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웅크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깡통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멀리서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뿜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리멍덩한 치매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금류처럼 날카롭고 서늘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봉수는 훌륭한 배우였다. 아들 정우와 며느리 미라가 자신의 앞에서 얼마나 오만하고 가증스럽게 웃어대는지, 그 모든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의 심장박동을 그녀는 매일 밤 기록했다. 이제 그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해안가 저편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거친 비포장 도로를 뚫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엔진 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으며 차체의 광택은 섬의 거친 풍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봉수는 익숙한 듯 깡통을 내려놓고 옷에 묻은 모래를 툭툭 털어냈다. 차가 멈춰서고 뒷좌석 문이 열렸다. 구두굽 소리가 자갈밭을 짓밟으며 다가왔다. 이봉순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가 자갈치 시장에서 가장 밑바닥부터 함께 굴러왔던 고말순이 차에서 내렸다. 고말순의 얼굴에는 짙은 우려와 함께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봉순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네 자식놈들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 고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봉수는 대답 대신 가늘게 뜬 눈으로 차 안을 응시했다. 조수석에서 한 남자가 황급히 내려 차문을 활짝 열었다. 그룹의 비서실장이자 차승호 이사였다. 그는 평소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진흙투성이인 바닷가에서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고급 양복 바지가 젖은 모래에 더럽혀지는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회장님, 기다리게 해서 송구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차승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보고하는 서류철에는 한정우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던 불법 우회 상장과 비자금 조성에 관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봉수는 차승호의 머리 위로 시선을 던지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승호야, 무릎 굽히는 법을 배웠구나. 정우가 가르쳐 주더냐? 아니면 내 본능이 그러더냐? 비서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봉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몸짓은 더 이상 82세 노인의 연약한 그것이 아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주변의 공기를 짓눌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가 아닌 금장으로 장식된 인간 봉인을 꺼내 고말순의 손에 쥐어주었다. 말순아, 너는 평생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목격자야. 이제 이 가면을 벗겨야겠다. 저 녀석들은 나를 알츠하이머 환자라 생각하고 섬에 버렸지. 내가 뇌가 녹아 없어졌다고 믿고
기업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어. 하지만 그들은 잊은 게 있다. 짐승도 자기 새끼가 독을 품으면 쳐내는 법이라는 걸. 이봉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비서실장을 향해 손짓했다. 당장 집행해. 모든 계좌 동결하고 정우가 서명한 모든 계약서의 효력을 정지시켜. 내일 아침 저들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뒤집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해라. 한 푼의 돈도 한 구석의 안식처도 그들이 누리던 그 오만한 자존심까지 모두 바닥으로 끌어내려 비서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대답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회장님. 정우 상무의 모든 권한은 오늘 자정부로 즉시 박탈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이봉순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난 2년간 그녀가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이 자신의 병을 비웃고 며느리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금고의 비밀번호를 캐내려 했던 그 수치스러운 날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반격을 위한 밑거름이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곳엔 고된 노동으로 박인 굳은 살이 선명했다. 정우야, 너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이 외딴 섬에서 이름 모를 노인으로 굶어 죽을 거라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네가 딛고 있던 땅이 누구의 것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이봉수는 고말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가자, 말순아. 이제 진짜 시장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저들이 가장 경멸하던 그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를 이제는 그들이 직접 들이마시게 할 차례니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굽지 않았다. 세단이 다시 시동을 걸고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떠날 준비를 했다. 차승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회장의 위험 앞에 굴복하고 있었다. 이봉수는 차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섬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버려졌던 그 낡은 폐가가 있었다. 이제 그곳은 누군가의 안식처가 아닌 누군가가 겪어야 할 지옥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연민이 아니라 차가운 정이었다. 아들아,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다. 엄마가 얼마나 처절하게 너를 길러냈는지 그 뼛속까지 시린 가난의 맛을 이제는 네가 볼 차례다. 엔진 소리가 거세게 울리고 검은 세단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섬에는 다시 파도 소리만이 남았지만 그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밤하늘의 달조차 이봉순의 반격 앞에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캄캄한 바다를 응시하며 내일 아침 아들의 비명 섞인 전화를 상상했다. 그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교육이었다.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아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고도 사랑이 담긴 최후의 가르침이었다. 차가 육지를 향해 질주하는 동안 이봉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생선의 비린내가 남아있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경영 철학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다. 정우가 그 냄새를 맡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오만함과 마주하게 될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떠올리며 이봉수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다. 이제 비극의 가면은 벗겨졌다. 진짜 왕의 귀환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승우야, 내일 아침 정우 부부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해라. 섬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거기서부터가 그들의 진짜 수업 시간이라고 말이야. 비서실장은 거울을 통해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밤은 깊어가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돌고 있었다. 이봉순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다. 오직 하나, 아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겠다는 일념만이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저 멀리 육지의 불빛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화려했지만 이봉순에게는 곧 꺼져버릴 촛불처럼 보였다. 이제 곧 한정우와 송미라의 화려한 성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봉수는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시장통에서 생선을 손질할 때의 리듬처럼 경쾌하고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심판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할지 확신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다. 아니, 계획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차가 항구에 도착하고 이봉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운송그룹의 수뇌부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녀가 2년 전 갑작스럽게 알츠하이머를 선언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모두가 그녀가 정말로 늙고 병들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통해 회사를 좀먹는 해충들을 걸러내고 아들의 본색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다시 그룹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화려한 집무실이 아닌 다시 자갈치 시장의 그 작은 좌판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승리의 방식이었다. 이봉수는 도열한 사람들을 지나쳐 항구 끝으로 걸어갔다. 저 멀리 바다 위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그녀는 차승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승호야, 이제 정우에게 연락해라.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당장 네가 나를 버렸던 그 외딴 섬의 폐가로 돌아오라고 전해. 차승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회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이봉수는 바다를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내일이면 정우는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어머니의 진심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봉순이 준비한 아들을 향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의 방식이었다. 새벽의 찬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정우와 송미라의 거실은 이미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온기도 전해주지 못했다. 사흘 전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카드사로부터 이용 중지 통보를 받았을 때만 해도 그들은 이것이 어머니 이봉순의 단순한 착오이거나 혹은 일시적인 해프닝일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한 톱니바퀴처럼 그들의 삶을 짓밟고 지나갔다. 거액의 채무, 기업의 부도 처리, 그리고 살던 집까지 압류당하는 과정은 속수무책으로 이루어졌다. 송미라는 화장대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화장품들은 이미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에서 빠진 다이아몬드 반지는 이사업체 직원들의 거친 손길을 거쳐 증거물 보관함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한정우는 소파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금 확인했다. 화면에는 수신 거부된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문구만이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그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채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며칠 동안 자라난 거친 수염, 그리고 고급 수트 대신 걸치고 있는 구겨진 셔츠가 그의 비참한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듯 거칠었다. 정우 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어머니께서 이런 일을 꾸미셨다는 말이에요? 정우는 대답 대신 거칠게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말 한마디 거칠게 하지 않던 어머니의 그 순종적이던 모습이 사실은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마치 뇌리에 독침처럼 박혀 있었다.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환자였다. 섬에 버려진 노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인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섬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있던 그 낡고 허름한 집, 비린내가 진동하던 그 외딴 섬으로.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섬의 주민들은 낯선 외지인인 그들에게 냉담한 시선을 보냈고
누군가 무심하게 툭 던진 말은 그들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 노인네? 아침 일찍 검은 세단을 타고 나갔어. 누가 모시러 왔던데 아주 귀한 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 말 한마디에 정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섬의 선착장에 주저앉아 거칠게 거품을 일으키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바다 냄새가 났다. 어머니의 옷에서 평생 나던 그 비린내와 같은 냄새였다. 그 냄새가 지금은 그들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저 멀리 낡은 부두 끝에 서 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정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다. 굽었던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정우는 달려갔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일말의 안도감이 뒤섞인 채 그는 소리쳤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봉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자갈치 시장에서 50년을 버텨온, 그리고 대한민국 운송업계를 장악한 거대한 기업의 회장다운 예리함과 서늘한 권위가 그 눈빛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아니 이제는 타인이나 다름없는 그 남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우의 구겨진 셔츠 끝자락에서 멈추었다. 한정우, 너는 너의 바닥을 본 적이 있느냐? 이봉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음발을 흩뜨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니, 저를 이렇게 길바닥에 내쫓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정우의 외침에 이봉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으로 내 미천을 갉아먹다 못해 어머니까지 버리려 했던 한 명의 파렴치한 인간일 뿐이다. 오늘 이 시간부로 자식으로서의 너는 죽었다. 이봉수는 비서가 건네준 서류 한 장을 정우의 발치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차갑고 냉혹한 계약서였다. 10일, 딱 10일이다. 이 10일 동안 너와 네 아내는 내가 보낸 곳에서 세상의 밑바닥을 경험해라. 밥을 굶고 땀을 흘리고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 무게를 직접 느껴보라는 것이다. 만약 이 10일을 버텨낸다면 네가 가진 오만함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만약 실패한다면 너는 영원히 내 인생에서 지워질 것이다.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정우의 팔을 붙잡았다. 정우 씨, 저건 미친 짓이에요. 우리 보고 저런 곳에서 일하라고요?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봉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전용 차량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뒤에 남겨진 정우와 미라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의 앞에는 수십 명의 인파와 쉴 새 없이 오가는 리어카, 그리고 비린내 나는 생선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대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장통의 공기는 끈적하고 답답했다. 새벽부터 시작된 상인들의 고함 소리, 얼음이 녹아내리며 바닥을 적시는 소리, 그리고 손님들과 흥정하는 거친 욕설들이 뒤섞여 있었다. 정우는 얼음 덩어리가 담긴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손등은 금세 붉게 부어올랐고 팔 근육은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옆에서 생선을 다듬던 아주머니는 정우의 서툰 동작을 보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이, 거기 멍하니 서 있는 도련님, 지금 장난해? 얼음이 다 녹아내리잖아. 빨리 생선칸을 채우라고. 미라는 구석에서 비린내를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비싼 원피스는 이미 흙탕물과 생선 비늘로 얼룩져 있었다. 화려했던 지난날의 미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비루한 노동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정우는 묵묵히 통을 들고 옮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서늘한 목소리가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너는 너의 바닥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다. 이것이 그의 바닥이었다. 정우는 허리를 숙여 썩은 생선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끈적한 내장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는 참아야 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모든 부가 어머니의 피와 땀, 그리고 그 바닥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저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고 어머니는 그저 돈을 퍼주는 기계일 뿐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 기계는 멈췄고 이제는 그 자신이 기계의 일부가 되어 톱니바퀴를 돌려야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장의 열기는 식어갔지만 그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배고픔은 이제 통증으로 변해 있었다. 정우는 작은 쪽방에 엎드려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생선가시에 찔려 곳곳이 상처투성이인 손. 이것이 과연 자신의 손인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수척하고 초라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안에는 며칠 전까지는 없었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공포가 아닌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었다. 미라는 옆에서 지쳐 잠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였다. 정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쪽방 밖으로 나갔다. 어두운 시장 골목길, 먼 곳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바다 냄새가 나를 만든 기초라고. 정우는 자신의 손끝에서 나는 비린내를 킁킁거리며 맡았다. 끔찍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묘하게도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부정해왔던 나의 근원이자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인가. 도련님이었던 한정우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비린내 나는 땀을 흘리며 내일을 살아야 할 한 명의 노동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남은 9일. 그는 과연 이 지옥 같은 시장통에서 버틸 수 있을까?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주먹 안에는 비릿한 바다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내일 새벽, 다시 시장에 차가운 얼음을 나르고 생선을 다듬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오만을 씻어낼 수 있는 길임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정우의 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탐욕으로 가득 찼던 과거의 눈빛과는 확연히 달랐다. 생존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절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과연 그는 이 10일의 고행 끝에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머니 이봉수는 그를 지켜보며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시장의 밤은 길고도 차가웠지만 정우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비릿한 바다 내음과 썩은 생선 내장이 뒤섞인 습기로 시작된다. 한정우는 자신의 명품 구두였던 가죽 신발이 이미 바닥이 너덜너덜해진 채 축축한 바닥의 염분기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기울이던 손은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고등어의 비늘을 긁어내느라 퉁퉁 불어 있었다. 그의 옆에서 송미라는 이미 진흙투성이가 된 앞치마를 두른 채 말없이 멸치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밑은 떼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시장의 억센 조명 아래에서 더욱 창백해 보였다. 이곳은 정우가 알던 세상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었다. 오직 힘과 시간, 그리고 끈질긴 인내만이 생존을 담보하는 야생이었다. 정우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깨트리는 무거운 쇠꼬챙이를 휘둘렀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어깨 관절은 마치 녹슨 톱니바퀴가 강제로 돌아가는 듯한 마찰음을 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육체적인 고통이 전신을 지배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는 자산과 주식, 대리인들을 통해 세상을 조종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를 조종하는 것은 오전 사시의 추위와 생선 상인의 고함 소리였다. 야, 이 멍청아, 그쪽이 아니야. 고등어는 머리가 밖으로 나오게 담아야 할 거 아냐. 시장 상인의 거친 욕설이 정우의 귓가를 때렸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모욕이었지만 정우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생선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정우는 자신의 어머니 이봉순의 등을 보았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늘 저런 자세로 굽어 있었다. 아니, 어머니는 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혹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굽혀온 것이라는 사실이 벼락처럼 머리를 스쳤다. 정우의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비늘이 살을 파고든 것인지 아니면 동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송미라가 묵묵히 정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역설적으로 정우의 뜨거운 분노와 오만을 식혀주었다. 밤이 되자 자갈치 시장은 더욱 스산해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었다. 거센 바닷바람이 섞인 폭풍우가 시장을 덮쳤다. 천막이 펄럭이며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로웠다. 상인들은 모두 황급히 물건을 챙겨 철수했지만 정우가 맡은 구역의 생선 상자는 아직 대기 중이었다. 만약 이대로 두면 내일 팔아야 할 생선들이 모두 흙탕물에 잠겨 폐기 처분될 터였다. 그것은 정우에게 주어진 10일간의 벌이자 시험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다. 거센 빗줄기가 얼굴을 때려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미라는 옆에서 우산을 들려 애썼지만 바람에 우산은 이미 뒤집힌 채였다. 정우 씨, 그만해요. 내일 보상받지 못할 노동이잖아요. 미라가 소리쳤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보상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버려둔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야. 정우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는 진흙 속에서 미끄러지면서도 상자를 가슴에 품었다. 옷은 이미 진흙과 비린내로 범벅이 되었고 폐부는 빗물과 바닷물로 차가워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심장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다. 생선을 지켜내겠다는 그 단순한 집착이 그를 살아있게 했다. 한참 동안의 사투 끝에 그는 모든 상자를 안전한 창고로 옮겼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은 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몸의 모든 마디가 부러진 것 같았지만 정신은 맑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차승호가 나타났다. 비에 젖지 않은 말끔한 모습이 지금 이 현장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한정우 씨,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차승호는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명함을 하나 건넸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에게 협조하면 다시 이전의 삶을 되찾아 주겠습니다. 경영권의 일부와 거액의 자금을 보장하죠. 차승호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이었다. 정우는 바닥에 떨어진 빗물을 손으로 닦아내며 웃었다. 차승호 씨, 당신은 평생 젖어본 적이 없지? 이 비린내가 얼마나 정직한 냄새인지 당신은 평생 알지 못할 거야. 정우는 명함을 찢어 빗물 섞인 흙바닥에 던져버렸다. 나는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과 거래하지 않아. 어머니를 만나야겠어. 지금 당장. 차승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지만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머니가 보낸 비서의 연락처를 떠올렸다. 시장의 끝자락,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방파제 위에 정우는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굵게 말했다. 나 갈 준비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지만 잠시 후 검은 세단 한 대가 멀리서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왔다. 정우는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보았다. 비린내는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더 이상 수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10일간 겪어낸 고통의 훈장이자 어머니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다는 증표였다. 차문이 열리고 차가운 금속성 바람이 정우를 맞이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결전의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어머니 이봉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거짓과 가면이 벗겨진 날 것 그대로의 어머니가 이사회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짙은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창밖에서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지며 마치 심판의 잣대처럼 공간을 반으로 갈라놓았다. 이봉순 회장은 회전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백할 정도로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정돈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82년의 세월을 관통한 바다의 깊이만큼이나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맹렬한 파도가 잠재되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정우가 들어섰다.
땀에 절고 생선 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는 과거에 오만했던 자산가 한정우가 아닌 거친 시장 바닥에서 뼈저리게 노동의 무게를 배운 사내였다. 그의 뒤를 이어 차승호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최고급 이탈리아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승호는 이봉순의 몰락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녀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거짓 증언을 미리 준비해둔 터였다. 회의실 안에는 운송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다. 이봉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정중했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얼음처럼 차갑게 스며들었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안녕과 미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내부의 2차 터진 환부를 도려내야겠지. 이봉순의 손짓에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류 봉투의 거친 질감이 테이블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차승호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회장님, 병환이 깊어지셔서 이제는 장난까지 치시는 겁니까? 이건 낡은 회사의 장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서류가 펼쳐지는 순간 차승호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차승호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들을 압박하여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증거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가 이봉순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위조한 인감 서류와 사기모의 녹취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차승호는 벌떡 일어나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즉각 그를 제압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입니다. 차승호의 비명은 회의실의 좁은 공간을 맴돌며 메아리 쳤다. 그는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그의 화려한 수트는 이제 바닥을 굴러 흙투성이가 되었다. 이봉수는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욕망은 눈을 멀게 하지. 자네가 나를 치매 노인이라 속이고 내 아들을 몰아세울 때 자네의 그 오만함이 바로 자네를 파멸로 이끄는 무덤이 될 줄은 몰랐던 모양이야. 차승우가 끌려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정적이 감돌았다. 이제 회의실에는 이봉순과 한정우만이 남았다. 이봉순은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한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펜대를 잡고 서명만을 일삼던 손이 이제는 생선을 다듬고 얼음을 나르며 얻은 크고 작은 상처들로 가득했다. 이봉순이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보았다. 정우야,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은 너다. 차승호가 남긴 혼란을 수습하고 네가 다시 이 자리에 앉겠느냐. 이봉순의 말은 제안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의 눈 속에 남아있는 탐욕의 찌꺼기를 찾고 있었다. 한정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손등에 맺힌 굳은 살을 만져보았다. 며칠간의 노동은 그에게 단순한 고통을 넘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선사했다. 그는 자본의 숫자가 아닌 사람의 땀방울이 가진 무게를 깨달았다. 어머니, 저는 회장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제게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대신 제 손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아주 작은 노점상부터 다시 일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지켜오신 그 자갈치 시장의 생선가게, 그곳에서부터 제 삶의 가치를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이봉순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었다. 그녀의 굳어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따스한 안도감이 서렸다.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경영자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서 있었다. 이봉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굽은 등이 마치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낡은 돛담배처럼 보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낡고 녹슨 열쇠였다. 그 열쇠는 그녀가 가장 비천했던 시절 빚을 내어 처음 샀던 작은 배의 열쇠였다. 그녀는 그것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정우야, 이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겠지. 이건 단순히 배의 열쇠가 아니다. 내 가난과 내 자존심, 그리고 네가 잃어버렸던 삶의 뿌리다. 지금은 네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 바닥에서 땀 흘리며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거다. 내가 왜 그토록 이 시장을 떠나지 못했는지. 한정우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다. 화려한 이사회실은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이 회의실을 붉게 물들였고 그 빛은 두 사람의 얽혔던 운명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정우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했다. 그의 뒤로 남겨진 이봉수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 한 구석에서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안에 남은 그 낡은 열쇠가 가리키는 진짜 장소. 그것은 아직 아무에게도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유산이었다. 이봉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우야,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는 오직 네가 삶의 밑바닥에서 진심으로 타인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도시는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지만 자갈치 시장의 밤은 여전히 비릿한 바다 내음과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한정우는 그 시장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패배가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이봉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나긴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다. 아들이 스스로 그 열쇠의 주인이 되는 시간. 비바람이 불어오는 항구 쪽에서 비릿한 바닷바람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 섞인 소금기는 마치 그녀가 평생을 바쳐온 삶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이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고 운명은 새로운 길을 찾아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겨져 있었다. 과연 그 낡은 열쇠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이봉순의 비밀스러운 미소는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반짝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진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정우는 시장 한복판에 서서 밤바람을 맞았다. 그의 옷에서는 여전히 비린내가 났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역겹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그가 지켜야 할 삶의 향기였다. 그는 품속의 열쇠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온몸으로 전달되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어머니가 남겨준 가장 무거운 숙제라는 것을. 내일 아침 시장의 불이 밝혀지면 그는 다시 생선을 다듬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그 바다의 비밀을 한 땀 한 땀 자신의 땀방울로 길어 올릴 것이다.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푸르스름한 물 비린내와 함께 시작되었다. 바닥을 적신 바닷물 위로 은빛 비늘이 반사되는 풍경은 이봉순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운 생의 기록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회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손등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으며 손마디 사이에는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흉터가 깊게 패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이전의 냉철함과는 다른 마치 깊은 바다를 품은 듯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한정우는 멀리서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낯선 이들에게 넉살 좋게 생선을 권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가 과거에 알던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일궈내는 생존자의 고귀함이었다. 정우는 손에 쥐고 있던 낡고 녹슨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이 열쇠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지난 이사회 사건 이후 어머니는 이 열쇠 하나만을 그에게 남기며 네가 직접 찾아보라는 숙제를 던져주었다. 정우는 아내 미라와 함께 시장의 끝자락 아주 오래된 선착장으로 향했다. 발밑에서는 갯벌의 짠 내음과 썩은 나무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그곳에는 폐선이 된
아주 작은 낡은 배 한 척이 외롭게 정박해 있었다. 열쇠 구멍에 녹슨 열쇠를 끼워 넣었을 때 뻑뻑한 쇳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좁고 낮은 선실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기록들이 담긴 낡은 괴짝이 있었다. 그 속에는 낡은 영수증, 아들의 학비 고지서, 그리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 배를 샀을 때 받은 매매 계약서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정우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숨이 돋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그곳에는 자신이 최고급 교육을 받으며 누렸던 모든 후사가 어머니의 굽은 허리와 시장 바닥의 물비린내를 대가로 지불된 것임을 증명하는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괴짝을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라는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낡은 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어머니가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홀로 아들을 지켜낸 요람이자 성체였다. 정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존심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허영이었으며 진짜 가치는 바로 이 낡은 배와 그 냄새 속에 깃들어 있었다는 것을. 일주일 뒤 정우 부부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의 옷차림은 말끔했지만 그 태도는 달랐다. 정우는 어머니의 곁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는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던 생선의 비릿함이 이제는 삶의 향기로 느껴졌다. 시장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도련님이 아닌 이봉순 여사의 아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칼질을 멈추지 않았고 시장 상인들과의 유쾌한 잡담은 끊이지 않았다. 미라 역시 손님들에게 생선의 조리법을 알려주며 웃음을 되찾았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물질의 풍요를 잃었으나 대신 사람의 온기와 노동의 신성함을 얻었다. 저녁 노을이 시장 전체를 붉게 물들일 무렵 정우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이제 충분히 부유하신데 왜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생선을 파시는 건가요? 이봉수는 칼을 멈추고 거친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바다의 짠 내음이 묻어났다. 그것은 아들을 키워낸 생명의 냄새였고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정우야, 이 비린내를 보렴. 이게 나를 만든 기초란다.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게 되는 법이지. 나는 이곳에서 매일 내 삶을 확인하는 거란다. 이봉순의 대답은 담담했으나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거친 손마디 사이로 자신의 삶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의 오만함과 냉혹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겸손이 채워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이지 않았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손끝에는 바다의 향기가 배어 있지만 그것은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훈장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다. 이봉수는 낡은 의자에 앉아 바다 저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정우는 어머니의 어깨 위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시장의 밤바람을 맞았다. 바람 속에는 짠 내음과 함께 새로운 삶의 희망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다. 먼 바다에서 돌아오는 작은 배들의 엔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 모든 고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자장가처럼 들렸다. 이봉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등에 맺힌 작은 소금 알갱이들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아들 한정우는 이제야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위대한 사랑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의 풍경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봉순의 삶은 그곳의 일부로서 영원히 숨쉴 것이다. 바다의 향기는 이제 정우의 손에도 미라의 옷자락에도 깊숙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삶의 문신이자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내일 아침 다시 해가 떠오르면 이들은 또다시
생의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비록 거친 파도가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열쇠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굳건한 등대가 되어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깊어가는 밤, 시장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미래를 약속했다. 그것은 거창한 부나 권력이 아닌 매일 아침 함께 마주하는 밥상과 노동의 정직함이 주는 평화였다. 낡은 배는 선착장에 고요히 떠 있었다. 세월의 풍파에 낡고 녹슬었지만 그 안에는 한 여인의 인생과 아들을 향한 숭고한 모성애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그 배는 더 이상 패선이 아니었다.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희망의 배였다. 이봉순의 미소는 바다만큼이나 넓고 깊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자신의 손에 밴 바다의 향기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정우와 미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시장의 밤은 그렇게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고 그들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다. 모든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이 꽃 피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충만함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삶이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축복처럼 느껴졌다. 이제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쉼없이 흐르는 바다처럼 끝없는 여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훗날 자신이 나이가 들어도 이 시장의 물비린내와 어머니의 거친 손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가장 값진 유산이기 때문이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지만 이 바다의 향기만큼은 영원할 것이다. 이봉순의 삶은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 이제야 비로소 평온한 항구에 밑을 내렸다. 그곳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깎아놓은 주름조차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던 빈손에는 이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오늘도 자갈치 시장의 가장자리에서 바다의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내일은 또 어떤 비린내 나는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고통이 아닌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축복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다. 등 뒤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밤바다는 그들을 다정하게 감싸 안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모든 갈등과 오해는 파도에 씻겨 내려갔고 오직 사랑과 존경만이 남았다. 이봉순 여사의 삶, 그 억척스럽고도 위대했던 생의 기록은 이제 아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전설이 되어 흐를 것이다. 정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시장을 돌아보았다. 낡은 좌판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 어머니의 거친 피부가 느껴졌다. 그 촉감이 바로 삶의 진실이었다. 이제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어머니가 보여준 그 담담한 용기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밤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시장의 비린내가 옷끝에 묻어 있었지만 그 냄새가 이토록 향기롭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향기였다. 한정우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다. 바다의 향기가 배어있는 이 손을 결코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걸어온 그 길을 이제는 자신이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밝은 태양이 뜨고 있었다. 삶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사랑한 만큼 세상은 그들에게 보답했다. 이봉수는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앞서 걷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안심이 되었다. 그녀의 긴 여정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발자국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궤적을 남기고 있었다. 바람은 불고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며
조용히 저물어 갔다.